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가전략사업단의 연구교수 송병준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4부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1부, 2부, 3부에서 이제 코카사스 3개국의 이해, 그리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각 그 부마다 이렇게 그 강의 내용을 달리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석유와 이제 에너지와 그리고 뭐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제 분쟁 지역을 이렇게 이제 역시 또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그 이슈를 두 개를 묶어서 소제목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그 전반적인 개황이랑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아제르바이잔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크게 여타 코카사스 2개국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만큼 그렇게 문화적으로 크게 융성하고 널리 알려진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슬람 국가에서 그 경제 발전이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지금 폭넓게 아주 골수 여타 중동 지역처럼 그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그 세속적이면서 개방적인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인 어떤 측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는 또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랑 달리 그 독립 이후에 91년 독립 이후에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유사하게 그 부자가 30여 년, 알리예프 부자가 그 30여 년 넘게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권위주의 그 국가로 그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그 환경,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하면 불의 나라, 즉 석유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상에서 석유가 상업적으로 최초로 개발된 곳이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요, 바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을 그렇게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게 독일, 2차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게 소련이고요. 그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탐내갔고요. 이게 국제 정치에서 국제 그 군사적인 대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아제르바이잔의 그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랑 그 현대에 이르러서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산업, 그게 화랑,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그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그에 대해서 내 영토 안에 내 땅이 있지만 내가 지배를 못하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 왜? 아르메니아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아제르바이잔 요거를 먼저 지도를 잠깐만 제가 먼저 보시면서 켜놓고요. 요거는 카라바흐 지역인데, 아제르바이잔이 그 영토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오른쪽으로 칠해진 게 나고르노 카라바흐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사실은 아르메니아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국경을 왼쪽에 이제 아르메니아랑 맞대고 있고요. 그 아르메니아랑 달리 아제르바이잔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아제르바이잔은 국면 자체가 사실 그 어디서 유래했냐 하면은 그 이란이 원래 이제 그 고대 이란이 이제 조르아스터교 불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그 종교잖아요. 그 이란의 오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갔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영토명, 그 국토 이거 나라명이 그 조르아스터교에서는 불의 나라, 신성한 불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그 석유가 많이 매장되는 곳이 이제 국명만 보더라도 아제르바이잔 알 수 있고요. 전 세계 진흙, 그 화산이 이렇게 산의 위에 꼭대기 이렇게 뾰쭉 해갖고 풍 터져갖고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진흙, 그 평지의 진흙 덩어리인데 진흙이 펑치법 뛰면서 물과 같이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거든. 그걸 진흙 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진흙 화산이 한 700여 개가 있다는데 그중에 반이 아르메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바쿠 인근에도 유명한 진흙 화산들이 몇 군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잠깐 제가 너무 빨리 넘겼는데, 또 아제르바이잔이 영토 내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지배를 못하고 또 아르메니아 너머에 나흐체바이라는 고립 영토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국토가 두 개가 분할되어 있는 곳이고요. 다시 한번 그거는 좀 이따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바쿠는요, 그 코카사스 지역의 제일 큰 도시예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석유로 이제 부자 나라가 되면서 그 동서 교통에 아주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카스피해랑요, 물류의 중심지이고 또 석유 산업이 중심지고, 그러면서 바쿠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 도시고요. 2018년도인가요? 그 몇 년 전에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바쿠에서 해갖고 유럽에도 한번 크게 소개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민족적 언어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양국은 One Nation, Two State라고 할 정도로 두 개의 나라가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같은 두 개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랑 달리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1000년 이후 1067년에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터키가 중앙아시아에서 서서히 이동을 하면서 그 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공적인 역사는 1167년이니까 그 벌써 기원전 6000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조지아나 그 아르메니아랑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격차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역사는 그 코카스 삼국이 다 유사합니다. 몽고의 지배를 받고 또 이후에 아랍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그 1920세기 초에 잠시 독립을 했어요. 역시 나머지 코카스 두 개 국가 같이 독립을 했는데 바로 또 그 소련이 진주하면서 소련 공산화가 돼갖고 92년도에 그 독립을 해서 곧바로 또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뒤로 94년과 99년에 각각 그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굴이 돼갖고요. 그 전부터도 그 채굴이 되었지만 또 대규모 유전이 현대적인 방법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대규모 유전을 두 군데나 발견을 해갖고요. 그거로 이제 서방으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갖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판매로요. 그리고 여러 시간에 조지 아르메니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제르바이잔은 양 국가가 조지 아르메니아가 뿌리 깊은 기독교 국가인데 반해 이슬람 시아파 국가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란도 시아파 국가지만 이슬람 두 개 종교적으로는 이란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교류는 없습니다. 한쪽은 아제르바이잔 굉장히 개방적인 이슬람 국가거든요. 세속 국가여갖고 헌법에도 종교랑 정치의 분리가 명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917년 잠시 다시 소련한테 점령당하기 이전에 잠시 3, 4년 독립 그 기간에 벌써 바쿠 국립대학을 이슬람권에서 최초로 고등교육기관을 세운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고요. 그 당시에 여성한테 이슬람권 최초로 참정권까지 인정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키릴 문자를 쓰는데 이제 문자 개혁을 해갖고요. 국민의 99.5%가 문자 해독이 가능한.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앞서고 개방적이고 선진화된 지역이 바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래서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간대해갖고요. 사실은 97%가 인구가 이슬람을 믿지만 안에는 많은 종교들이 다 종교 자유 인정이 돼갖고요. 미국 다음으로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또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수도 바쿠 인근에 커다란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현재는 한 16,000명의 유대인들이 수도 바쿠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슬람 국가이지만 종교적으로 간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랑 달리 철저한 권위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입니다. 91년 독립과 동시에 처음에는 이제 민주적 정부가 들어섰는데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2년여간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에디아르 알리예프가 다시 집권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시절에 소련 아제르바이잔 서기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집권을 해갖고 오랫동안 이 사람이 독재 정을 누리다가 그리고 2003년도 사망할 때쯤에 자기 아들 알라임 일리예프한테 정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알라임 일리예프가 2003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근 20여 년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집권한 기간이 30년이 다 돼갔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지금 알람 알리예프 아버지였던 에디아라 알리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까지 역사를 합치면은 40여 년 동안 오랫동안 두 부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람 일리예프 이 사람은 2016년에 헌법 개정을 해갖고요. 원래는 부통령직이 없었거든요.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신설하고 부통령을 2인자로 대통령 다음으로 승계하는 2인자로 헌법적인 지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누구를 앉혔냐?
바로 자기 부인을 낳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또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인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독재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랑 석유가 풍부해갖고 국민들한테 폭넓은 무상 복지를 해갖고요, 국민들의 저항을 상대하고 있으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고립된 영토, 나고르노 카라바흐랑 나우체반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한 영토의 통합, 이게 이제 외교적인 가장 큰 목표고, 그거를 위해서 터키와의 전략적인 연합, 이게 이제 외교 정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석유를 말씀드리겠는데, 곧 아제르바이잔 하면 산유국이고 코카사스의 유일한 산유국인데, 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석유를 상업적으로 최초로 채굴한 게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그래서 10세기에 무슨 그리스나 저쪽 서양의 중세 시대 때 문헌에 보면은 벌써 바쿠에서 땅을 파면은 새까만 기름이 나와서 그거를 불로 활용했다는 문헌이 나올 정도로 이미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육지예요. 그냥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래서 1846년 제정 러시아가요,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하고 나서 서방 세계에서 독일, 프랑스에서 자금을 끌어들여갖고 최초로 드릴을 사용해갖고 땅 깊이 파갖고 석유를 채굴했습니다. 그래서 석유의 상업적인 이용 역사가 가장 긴, 벌써 1842세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미 19세기 말에 전 세계 석유, 아직까지 중동 지역의 석유가 본격적으로 채굴되기 전이거든. 일부 채굴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는 석유의 절반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거의 전부 다 아제르바이잔 석유를 활용했고요. 2차 대전 때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대량으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진격에. 굳이 그렇게 대량 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그쪽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동쪽으로 진군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바쿠의 유전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습니다. 유전을요. 그래서 그걸 또 지키려고 또 러시아가 총력을 벌였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 풍부한 곳이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스탈린이 바쿠의 유전의 노동자들한테 전부 다 훈장을 내렸대요. 석유를 2차 대전 전쟁 기간들 생산에 차질 없이 해서 결국은 우리 소련이 전쟁에서 이상 승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노동자들한테 포상을 했다는 얘기가 전투를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에너지가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사실은 석유랑 천연가스 이게 판매 수익이 수출의 70에서 80인데 일부 정유공장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판매까지 하면요, 완제품까지 하면은 수출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전부 다 그냥 관광과 에너지, 일부 관광, 나머지 90%는 석유랑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랑 유사하게 국영 석유 기금을 만들어서 요걸 모아서 후대에다 이제 국가 번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석유 기금도 충당을 해갖고 이제 국부 펀드죠. 그걸 운영도 하고 있고요. 20세기 이제 들어서 석유가 2차 대전 때도 많이 발굴이 됐지만 현대적인 어떤 기술에 의해서 석유가 본격 시굴된 건 94년과 99년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산유국이 된 거는 91년 독립한 94년도에 BP랑 우리가 잘 아는 엑슨모빌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거의 다 참여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까지 석유는요, 바쿠 인근의 육지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채굴에 이제 한계가 있고 다 채굴하니까 바로 앞바다에서요, 바쿠 앞바다 카스피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30년 계약으로요, 진행되고 있고 또 계약이 연장을 해갖고 지금도 채굴되고 있고요. 99년에는 역시 또 인근이에요. 카스피해, 바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가스전이 또 발견돼갖고 이건 역시 또 지금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은 오랫동안 분쟁인데,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아르메니아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다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은 정치적으로도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석유가 또 경제적인 이 이외에도 중요한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또 동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천연가스 수익이 더 많은데요. BTC랑 BT라고 그래요. BT가 이제 바쿠의 약자거든요. 그리고 T가 이제 티빌리시, 그래고 C는 이제 터키 동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을 붙여갖고 요게 천연가스 2개가요.
그 터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송유관, 그래서 기름이 가고요. 하나는 또 천연가스가 가는데, 그 재미있는 거는 그 직진으로 하면은 바로 왼쪽으로 쭉 서쪽으로 가면은 터키랑 연결이 되는데, 아르메니아랑 적성국 국경이 폐쇄되어 있어갖고요. 디귿자로 돌아가서 그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조지아를 경유해서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디귿자로 아르메니아를 경유해서 이게 서방으로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가 또 또 새롭게 또 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부의 기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수출의 90%가 요 두 개의 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방으로 수출이 돼 갖고요. 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일 하이라이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를 펴놓겠습니다. 나고르노랑 카라바흐랑 이제 별개의 그 지명인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라고 하는데, 바로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 그 분쟁의 큰 원인인데요. 아제르바이잔 그 역사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그 제정 러시아 때부터입니다. 원래 나고르노 카라바흐 그쪽 지역은요, 반건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수도 바쿠가 동쪽 해안가에 있거든요. 거기다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요 지역은 산맥, 산이 험준한 산맥이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일종의 사람이 살기가 좀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그렇고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잘 안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국가가 우리 땅이다, 우리 마치 뭐 간도나 그 전에 중국과 한국과의 분쟁 듯이 그렇게 사람이 희소하게 살고, 어느 국가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하기가 좀 귀속을 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1920년 이제 스탈린이요. 소련을 코아스 한국을 점령하면서 일부러 민족 분리 정책, 우리도 그 고려인들이 그 민족 간 유대를 막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로 대폭 강제 이주를 시켰잖아요. 같은 논리로요. 여기서 이들 민족 간 코아스 3개 민족 간 이거 연계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사니까 아르메니아 영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 국경선이 정확하게 그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합니다. 그리고 대신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요. 소련 시절에요. 또 제정 러시아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제정 러시아 때는 그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니까 남쪽과 동쪽에서 이슬람 세계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로 또 아르메니아인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어요. 제정 러시아가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분쟁 당사국 민족 간의 분쟁이라기보단 소련의 어떻게 보면 민족 분할 정책의 그 여파거든요. 현재도 그러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연원이 있고요. 현재도 푸틴이 그 원하는 코사스의 삼개국 간의 동맹을 막는 겁니다. 철저하게요. 그래서 일부러 분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20년도에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전쟁 때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일부러 아르메니아가 패하도록 놔뒀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평화 유지군 지금 한 13,000명인가를요 바로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5년 동안 그 주둔 기간을 해놓고요. 바로 리친 회랑, 바로 아르메니아랑 그 아제르바이잔의 그 영토인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거기를 지금 13,000여 명의 러시아 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둔 기간은 5년으로 했는데 사실은 5년 나중에 연장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의 제2의 도시 규물이라는 데가 좀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군이 조지아랑은 이제 전쟁을 벌여서 적대국이고,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은 상대국에 모두 자국군을 주둔하고 있어서 이 코카사스 일대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두 번의 전쟁을 걸쳤는데, 1991년 독립과 동시에 그 전쟁을 벌쳤는데, 그 아르메니아 인구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승리를 했어요. 압도적인 승리를 했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이겼고 1차 전쟁에서는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일리예프가 정권을 잡기 전에 2년여간의 독립 후에 혼란기였거든요. 아제르바이잔이요. 그래서 제대로 대외 적을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틈을 틈타서 아르메니아가 그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요. 저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요. 거기 이외에도 외곽 지역, 7개의 외곽 지역까지, 7개 외곽 지역은 순수하게 아제르바이잔 영토인데 완충지대를 놔둔다. 그래서 7개 외곽 지역까지 점령을 했거든요. 91년 전쟁을 통해서 그 7개 외곽,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랑 그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7개 지역까지 점령을 해서 7개 외곽 지역은 완충지대로 놔두고, 바로 리친 회랑 아르메니아 본토랑 연결할 수 있는 거기도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 동안 이제 모호한 상태로 지냈거든요.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료 지배는 아르메니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해외에서 동포들이 보내주는 송금으로 경제가 유지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나고르노 카라바흐까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요. 상업적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뺏기면은 아르메니아는 20세기의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로서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을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같은 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수도 예레반이랑 바로 터키가 동쪽에서 쳐들어올 수가 있다. 아제르바이잔 경우에서. 그래서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을 끝 91년도 전쟁으로 승리를 하고 아라차르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요. 공산 정권의 위성 정권이죠. 그래갖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일종의 독립공화국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아르메니아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바람에 그쪽 외곽 지역 7개 지역이랑 살고 있던 100만 명이 넘는 아제르바이잔들이 전부 다 이제 아제르바이잔 본토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30여 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바로 2020년이요. 2020년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2020년 9월에 30년 동안 벌렸어요.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찾으려고요. 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이제 아르메니아보다 훨씬 잘 살고 석유도 나오고 그래서 군사력도 우위인데 왜 이 땅을 뺏지 못하냐는 게 그게 일리에프 정권의 아주 아킬레스건입니다. 30여 년 동안 벼렀거든요. 그래서 선전포고 없이 전격적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침공해갖고 단 6주 만에요. 외곽 지역,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완충지대로 삼았던 외곽 지역, 7개 지역을 완전히 빼앗고요. 나고르노 카라바흐랑 아르메니아 본토랑 연결되어 있는 쬐끔은 아주 회랑도 점령을 했고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사실상 한 3분의 1 정도를 뺏었습니다. 전부 다 나고르노 카라바흐까지 점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또 나중에 또 거기에 남아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문제가 있고요. 국제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3분의 1 정도만 점령하고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불안정하게 전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는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는 저 노란 영토요. 3분의 1 정도가 이제 완전히 뺏겼고요. 아제르바이잔한테.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아르메니아에 한 약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겨우 이제 러시아랑 아르메니아 도움을 받고요. 그런데 이게 좀 불안정한 전쟁은 없지만 평화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군사력을 증강해갖고 아제르바이잔이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완전히 점령할 날이 곧 올 거다 하고 많은 국제 분쟁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이에 대항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지킬 국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2020 전쟁에 딱 한 가지만 더 거론하고 싶은 건 포스트 모던 월이라고 그래갖고요. 완전 전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이번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2차 전쟁이요. 6주만 간에 진행된 전쟁에서는 드론이 살짝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수입 기술을 들여와서 터키에서 제작한 드론이요. 아르메니아 군사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지상전에서는 아르메니아군한테 밀려요. 아르메니아 군사적으로나 무기나 이런 거 열악하지만 하여튼 전쟁에 대한 어떤 영토 사수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상전을 하면은 어디가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드론으로 폭격을 해갖고 아르메니아의 관공서랑 군사시설 거의 90%를 파괴하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총 한 발도 제대로 못 쏴보고 아르메니아가 패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 전쟁사에서라도 기념비적인 앞으로 일어날 국지전이나 세계대전의 역사를 바꿀 아주 기념비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4주짜까지 진행했던 아제르바이잔의 최종적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투까지 해갔고요. 4주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3개국을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문화나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 환경, 그리고 이제 이들 국가들이 안고 있는 민족 문제, 전쟁 문제, 영토 문제를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이 3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어서요. 사실은 한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제르바이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그 아제르바이잔 분간이고요. 한국 대사관 분간이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분간이에요. 하루빨리 여기도 이제 대사관들이 설치돼야 되고, 이들 국가들과 교류도 좀 활발해야 되고, 사실은 이들 국가 인구를 다 합쳐봐야 2천만도 안 되고, 그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최단 기간의 그 시간과 경로를 잇는 곳이 바로 코카사스 3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국가들이 오랫동안 지배를 받은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방 외교를 펼치고요. 북방으로 진출하고 그 유럽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코카사스 3국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들 국가와 관계도 심화할 필요가 있고, 연구와 또 이해가 폭이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4주차까지 걸쳤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